지금은 겨울, 야구는 스토브 리그 중입니다. 정치권도 공천 시즌이죠. 팟캐스트의 백승수, 김수민의 뉴스 밑장. 오. 요즘에 저도 즐겨보는 SBS 드라마 스토브 리그. 아직 해요? 끝났나? 아직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개막이 재밌다니까 그게. 아니 소개 한번 나오셔야 돼요. 의원님. 네. 어쨌든 정치권도 지금 스토브 리그 그렇죠. 중이고, 네. 네, 선수 교체도 되고 주고받고 오늘 네. 이적을 한 명 했더만. 정운천. 정운천 의원이 네.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보수당 갔다가 자유한국당 통합을 해야 되는데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운천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가면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국고 보조가 확 올라갔어요. 네, 몸값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강두기야 강두기. 돈을 들고 간 네. 이정료를 가지고 네. 들어갔죠.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강두기가 있다면 정치권의 깍두기 정운천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멤버 두 분입니다. 나 인디의 깃발이 지긋지긋해서 뛰쳐나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 깃발 아래에 돌아왔다. 인디계 민주통합당 이창원. 소라학교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3당 합당을 그래서 해서 이름이 민주통합당. 예전에 국민의당도 아니고 민주통합당. 예전에 썼잖아 그거. 2012년 대선 그렇죠. 때 그때 뭐 총선 이름 때 막 왔다 갔다 할 때 네. 민주통합당. 그러면 뭐 그 줄인 거는 민통당이야 뭐야? 그거는 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 통합당인가? 네. 뭐가 되지? 하여간에 민통당.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때 이름을 그대로 다시 새정치국민회의 뭐 이런 거 쓰지 그냥. 멋있게 그냥. 그것도 국민회의도 천정배 의원이 한번 쓴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통합을 해서 국민의당이 됐는데 당명을 다시 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도 미래통합당 하지 말고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진짜 좋았어요. 아니면 민주자유당, 새누리당 이런 걸로. 민주정의당도 진짜 좋았는데. 네. 자, 다음 멤버입니다. 우리 뉴스맨 이름을 바꾸고 싶다. 뉴스 풀로 해볼까? 안 된다고요? 저희 경북 협동조합 언론이 있다고요? 그러면 뉴스 톱으로 해야겠다. 그것도 이름이 있다고요? 그냥 뉴스맨 쓸래. 언론계 국민의당 정은길.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럼 뭐 뉴스를 빼고 민으로 김수민. 언론 이름을 김수민. 언론 이름을 김수민으로. 네. 그러면 그게 안철수 신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댓글창이 우선 인기가 많아져서 접속자가 많아지겠죠. 댓글창 많아져봤자 뭐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트래픽만 발생해서 돈만 나가죠. 네. 아니 나는 그 안철수 세력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국민의당으로 하는 게 좋을 걸 이랬거든요. 선관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결국에 두 번에 걸쳐서 안철수 신당, 국민당을 빠꾸 놓고 선관위가 둘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당으로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 빼게요. 네. 국민의당이란 당도 사실 60년대에 있었어요. 60년대 있었죠. 박정희 정권 때 여러 야당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는 통합이 되죠. 그게 가인 김병로 선생, 그 김종인 씨 할아버지가 했었던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멤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그 분주하고 경상도 말로 분답다라는 말이죠. 분답다가 정확하게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서울말로. 정신없다? 정신없다. 네. 분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정의당 이영재. 반갑습니다. 이영재입니다. 네, 이영재가 누구인가? 지금 이제 대구 지역 청취자가 아니신 분들은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천용길 편집장 역시 무릎팍도사 유세윤처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준비한 게 없는데 그 이영재 의원은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구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1등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됐던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됐죠. 그렇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역시 1등으로 당선된 진보정당 당선자는 이 이영재 당시 북구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렇죠. 2010년 선거. 지방선거 때. 2010년 지방선거. 그때 한나라당이 그 선거구에 후보가 몇 명이 나왔죠?
3명 나왔나요? 2명 나왔나요? 기억도 없어. 아니, 왜냐면 한나라당 후보는 1명 나왔지. 한 명 나왔고. 네. 나머지 한 5명 나왔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무소속 당시에. 후보들이 많았죠. 친박 네. 쪽에도 있고. 네. 나왔어요. 왜 한 명만 내보냈지? 2인 선거구였나요? 그때 3인 선거에는 한나라당이 3명 나왔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제 말은 한나라당이 후보를 그렇지. 많이 내서 표가 쪼개졌었다. 하지만 아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저도 한나라당 그때 후보가 제 지역구에 3명 나왔는데 1등 못했어요. 그러니까 1등 아무나 할수 있는 게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차이가 거의 2,000표 차이가 났어요. 거의 완전 몰표를. 그럼 2,000표면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제가 30%가 넘었죠. 압도적이네요. 저는 당선될 때 주로 30% 정도를 받고 당선됐어요. 압도적입니다. 야. 네. 그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재선 네. 구의원. 그 전에 2006년에 한번 출마를 하셨었죠. 했습니다. 그때 해서 93표 차이로 낙선을 하고 아이고, 했죠. 네. 그 2014년도에는 3인 선거에서 1등을 하니까 당시에 우리 서모 국회의원이 네. 이중 선거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좀 받았는데 그때도 한 29.8%인가 이렇게 네. 얻어서 또 당선이 됐죠. 2014년에는 서상기인데 뭐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새누리당 서상기. 전립선이 튼튼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알아 튼튼한지. 70대 후반에도 얘기했잖아. 총선에 나와서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도 출마를 하신 상태인가요? 예, 이번에도 그렇죠. 지리 후보 이번에 등록했고 지난 그 시장 2014년 시장 선거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누리당 경선 때 TV 토론에 나와서 네. 계속해서 상대 후보들이 그때 조원진, 권영진 뭐 이런 분들이 네. 나이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뭐 건강 검진 해봅시다. 뭐 전립선도 한번 검진 한번 해보고 뭐 누가 더 튼튼한지 해봅시다라는 네. 주옥 같은 명곡을 아직도 건강하세요. 주옥 같은 명곡이었습니다. TV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립선을 검사해 봅시다. 네. 그런 지역구에서 진보정당 깃발을 들고 활동을 해 오셨던 거고 2014년에 2인 선거구에서의 승리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대구에서 재선을 하신 기초의원이 몇 명이 있죠? 대구의 진보정당 쪽에? 네, 진보정당 가운데 재선을 한 기초의원이 이영재, 네. 장태수, 김성년 네. 요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김성년 의원은 이제 3선입니다. 3선을 했고 네. 이영재 의원은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아니 낙선을 해도 네. 출마하면 0.5선을 주니까 우리 의원들 세계에서는 그래야 3.5선 정도는 돼요. 3.5선. 나 1.5선이네. 네. 그 참 2018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더 가혹한 선거이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또 의정 평가도 굉장히 좋으셨고 이영재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셨는데 이 민주당 바람이 훅 불면서 그냥 다 싹쓸이를 해버렸죠. 그래서 당시 선거에서 저희가 이영재 후보 지역구 취재를 했었는데 맞아 이상원 기자가 그 경로당 특히 60, 70대에서 나는 영재 아니면 표 안 준다. 60, 70대 표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20대, 30대 표를 빼앗기는 바람에 20, 30대가 그때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제 이영재 의원은 그 동네 정치에 대해서 빠삭한 주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자유한국당 성향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 기초의원이나 동네 정치에서는 저관여층이에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당을 보고 일단은 찍는 그런 투표 패턴이 있어서 그쪽의 그 기류에서는 좀 희생자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그 3선에 실패한 기초의원 이영재가 국회의원 후보로 더 강해져서 돌아왔나요? 몇 단계 그냥 뭐 시의원 건너뛰고 바로 그냥 국회로. 구의원에서 이제 정의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재 전 의원 모시고 일단은 정의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구 지역의 또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오히려 심상정 대표보다 더 잘해주실 것 같아서 더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의 그 선거를 포함해서 대구 지역에 대한 정의당 선거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래도 저 개인 소개를 좀 해야죠. 역사를 좀 들어야 되니까. 일단 개인 소개를 67년에 성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그렇죠. 네, 성주 출생이시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주셨잖아요. 이완영과 동양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이완영 의원과 같은 그 문주인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완영 전 의원이 저 삼촌하고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 좋아합니까? 이완영 의원? 아니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에서 그렇죠. 살았어요. 수륜. 수륜 진짜 깡촌인데 여기도. 그러면 혹시 이완영 전 의원하고 아니요, 우리는 뭐 학교는 다릅니까? 아마 그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수륜 대륜 중학교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뭐 수륜 중학교까지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구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경신고등학교. 그 새로운 명문이죠. 사실 그 이제 이영재 후보님이 그 고등학교 갈 때는 경북고 그때부터 이제 경신고가 대구를 대표하는 고등학교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뭘 대표합니까? 대표가 아니 정의당 고교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당인데 추구해서 이제 대표가 되지. 그러고는 경북대를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학생운동. 그렇죠. 예. 또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학생운동. 너무 잘하시네. 그럼 학생운동 이후의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운동을 이제 학교에서 한 12년을 다녔어. 사실은. 저놈게 몇 년 다녔죠? 11년 다녔습니다. 띠를 한 서클 도셨네. 띠를. 학교를 너무 사랑하셨네. 학교에서 사실은 95년도 졸업할 때까지 뭐 계속해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수배 생활을 하셨어요? 수배 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죠. 못 나왔고 뭐 그 이후에 원래 이제 농민운동을 하려고 성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짐을 싸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나요? 여쭤봐도 돼요? 정해지는 않죠. 주로 이제 의성 쪽에 제가 가서 뭐 버섯 농사도 한 6개월 지었어요. 농민의 형님들하고 했는데 잡혀갔죠. 우리가 전국 대학에 이제 제가 농동아리 출신인데 특히 농촌을 문제를 연구하는 농촌 문제 연구에 여기서 우리 선배들이 주로 지금 한국농어민신문이라고 했어요. 농어민신문에 기자로 가서 3년만 좀 해달라. 이제 대구 경북 주재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거의 8년을 있었어요. 어디에서? 농어민신문 기자로 8년을. 저는 어디 가서 감옥에서 있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경북에서 주재기자를 했고요. 하고 나서는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싶어서 사실은 결혼한 상태였는데 우리 집사람 알리지도 않고 한 달 동안 제가 사표 던지고 얘기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럼 뭐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이제 시민단체와 이제 지역 사업을 이제 고민해가 지금까지 왔죠. 그럼 정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당 활동은 민주노동당이 2003년도죠. 창당. 창당은 2000년이었고. 2000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의당 이렇게 오신 거죠. 정의당은 아마 당 번호가 32,000번 정도 됐어요. 그 세월을 좀 돌아보건데 제일 신났던 때가 언제예요? 저는 그 2004년도인가요? 우리 민주노동당 정당 지지율 그 뭐 15% 내외를 받고 한 10분 정도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장 감동적이었죠, 사실은. 감동적이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보 정당 내에 뭐 갈등과 분열보다는, 이게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민주노동당이라는 이 진보 정당이 아마 그때 학생운동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줬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줬고, 그래서 이게 진보정당으로서 뭔가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당시. 당직은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당직도 아마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하고 계속해서 이제 북구에서
이런 당직을 계속 맡아 지금까지 오고 있죠.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 사퇴하십시오. 아니 정의당 위원장도 지금 7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우리 당원들 우리 후배들이 네. 좀 나서서 당직을 좀 맡아줬으면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전용길 네. 편집장 생각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우리 공화당과 정의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저는 자유통일당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화당을 갈 것이냐. 통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왜 자유통일? 저는 통일 좋아합니다. 그때 민주노동당 경험을 이제 깊숙하게 이미 하셨는데 그때 민주노동당하고 지금 정의당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당시나 정의당이나 똑같이 이제 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네. 이 고민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주로 그 정당 내 이제 정치 그룹들이 명확하게 구분됐잖아요. 네. 입장도 그렇고 정파 질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보 정당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또 집권을 위한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당내에서 정파 간의 네. 권력 획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항상 분열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 정의당은 이제 어떤 이념, 정체성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추구하다 보니까 스펙트럼 자체가 사실 좌에서 우는 아니죠. 네. 그 중도까지도 포함되는 사실은 시민의 영역까지 저는 이제 확장이 되었다. 진보 정당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결 구조나 뭐 이런 구조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항상 불만이 많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 정의당은 그런 게 없어요. 당내 민주주의가 되게 안착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국위원회나 대의원대에서 결정이 되면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저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이 한 20여 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 대중 정당으로서 성숙한 그런 모습이네요. 혹시 그 동안의 정파 갈등을 많이 겪은 당원들이 이제 지쳐서 나 이제 말 안 할래 이런 건 아닐까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진보 정당이든 아니든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과 내용은 더 이상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정당을 하려면은 아니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되지 않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죠. 내부적으로는 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단점은 외연을 대중성의 문제가 항상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거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홀가분해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과거의 민주노동당에 비해서 진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혹시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러이러한 특징이라든지 경험은 좀 그리울 때가 있다. 혹시 그런 점은 없을까요? 있죠. 네. 일단 민주노동당 시절에 일단 당명 자체도 일단은 자부심을 느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정의당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없는 거로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우리가 하나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 당원들이 진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적 질서가 이제 강했죠. 이때 오점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는. 근데 정의당은 이제 그걸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당은. 그래서 이걸 뭐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다 정당에서 이 선거나 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많은 당원들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민주노동당과는 그때 그립죠. 그 민주노동당의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어떤 애정과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동이라고 하는 민주와 노동 이 두 가치가 얼마나 이게 그 진보정당을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크게 다가왔고 가슴속에 뿌리가 잡혀 있었나 굉장히 이게 좀 많은 느낌을 지금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명이라는 게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당명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차선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민주노동당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맞죠. 예, 굉장히 치열한 당명 투표 과정을 거쳐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2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던 네. 이를테면 그리고 정의당도 좀 그랬었어요. 네. 예, 당명 개정 때 사회민주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당명 과정 그 선정 과정에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의당도 여러 이제 당명들이 나왔지만은 네. 결국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아마 사회민주당과 네. 근소한 차이로 아마 정의당이 그렇죠.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당원들이 본인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향과 정체성에 걸맞는 당을 갖고 싶죠. 우리 이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와 이영재, 김수민을 하겠어요. 네. 다 이유가 다 있다는 그렇죠. 어른들도. 네. 당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정의당이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정의당 당에 뭐 밟고 있는 과정이 있죠. 비례대표 경선이 지금 이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이제 끝났고요. 네. 한 37, 8명 정도가 네네. 비례대표로 입후보를 했는 것 같고 3월 7일이면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는 이제 순위가 정해지겠죠. 네, 3월 7일쯤에. 네, 우리 뭐 당권자 전당원의 투표로 이제 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3월 7일 날 이제 확정이 됩니다. 네.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난 당원도 아닌데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네. 많이 갈 거예요. 문자 많이 그 오더라고요. 개방형 경선이 일정 부분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30%인가요? 그게 지금 이제 당권자와 일단 5대 1이에요. 5대 1이요. 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선거인단과 이제 20명의 당권자가 서로가 같아지는 값이죠. 그게. 5대 1 정도. 네네. 그래서 선거인단을 한 10만 명 정도를 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어제 심상정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뭐 밥 먹다가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내가 물어봤죠. 뭐 한 10만 될 거야? 이래. 10만 될 거야. 네, 반올림 하니까. 사실 저도 선거인단에 참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노동 쪽에서 네. 상당히 많이 또 장애인 쪽하고 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다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도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교사나 네. 공무원은 그렇죠. 참여할 예, 수 예. 없고. 그거는 이제 뭐 이 현행 법률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실 이제 개방형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정의당 내에서도 그렇죠. 논쟁이 뜨거웠었고 정치학계에서도 어떤 정치학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굉장히 높게 사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정당은 당원 경선을 해야 된다. 예, 이런 파들이 또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 투표권 준다길래 내 맘대로 하면 하려고 정의당 공천에 관여해 보겠다 나도. 그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 시민 경선인당 그 신청은 2월 17일까지 그렇죠. 월요일에 합니다.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녹음 시점으로. 네. 그 제가 아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경선이 벌어질 때 대선 후보 뽑을 때 막 이당 저당에 가요. 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프로 지지자구나. 프로 경선 프로 투표로. 경선 국민의당 경선에도 참여를 해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시민 경선 참여인단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의당이 이제 외연 확대 차원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개방 할당 문제나 또 이제 문을 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농민 같은 경우는 25개 농민 단체가 선거인단 조직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청년, 여성, 민주노총은 이제 5개 진보 정당에 대해서 5개인가요? 5개 아니? 네, 맞죠? 5개. 더 늘어났어. 민중노동. 맞아요. 5개. 정의당, 민중당, 변혁당, 녹색당도 사회변형 노동자당. 거기 창당을 했어요? 아니 준비위원회 준비. 거기 준비위원회. 선거에 후보를 내나요? 낼지 안 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전위정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위정당 전위정당 노선에서 좀 내부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햇빛을 보려고 반지하에 있군요. 변혁당 출연 요청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녹색당. 네. 노동당은 어떠나 이번에? 노동당도 포함돼 있어요. 네. 기본소득당은 없는 거예요. 맞다. 소득당이었고. 네. 아니 가장 기본소득당은 혹시 국가혁명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인 우리 국가혁명 배당 금다고 몇 번이 넣었습니까?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정권에도 살인 정가가 있어도 민중민주당도 있어요. 민중민주 NL당도 있습니까? 거기가 복지환수당인가? 옛날에 복지환수당. 네. 그 당이 이제 민중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갑자기 준추정국 시대처럼. PD당, NL당 다 민족통일 정당 나오고. 뭐 지금 세상에 저는 뭐 NLPD 이런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 질문 좀 해볼게요. 이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의당 바깥에 있는데 정의당에 보면은 이제 단순히 뭐 과거에 자주파 평등파 구조에서 평등파에 속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연합이라고 불려지는 그쪽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정의당에 아직도 NL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인천연합 소속 아닙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구 경북분인데 왜 인천연합이야?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민주주의 민족통일연합, 대구 경북연합, 이런 이제 소속들이 전국연합, 전국연합.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인천연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당시에 연합 내에서 같이 이제 이 지향을 가졌던 이런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물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정의당 3주체가 이제 기존했던 평등파와 참여계와 그리고 기존의 NL이었던 이제 인천연합.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노선을 서로 합의하고 가져가면서 굳이 뭐 어떤 지향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이 외연을 또 확대해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항상 불만이에요. 선거 때 막 이 좌쪽에서는 이 노동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도 노동자를 찾아가 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든 우리 시민이든 똑같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대중이고. 그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정당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정의당 내에 사실은 뭐 NL이나 PD나 뭐 이런 구도는 거의 희석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정의당이 좀 정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자유롭죠. 지금 융합이 많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떤가 이제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도 있는데 그 당원들은 어떤 자주 만나십니까? 만나죠. 지역에서 같이 우리가 또 대구 지역이 나온 이남훈 이 처장도 참여계 출신들인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계 출신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가버렸잖아요. 무슨 계기 때마다. 근데 지금 정의당에 남아 있는 우리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권태영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분들이 왜 사실은 출마해서 당선도 어려운데 정의당에 남아 있겠는가. 근데 이분들은 분명한 거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보았고 그래서 이런 진보 정당에서 진짜 우리 미래의 어떤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확신들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또 알고 보면은 또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학생운동 물을 묻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민주당 가지 않고 이 정의당을 통한 이런 진보 진영의 확대 그리고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경선 얘기를 조금 마저 하자면 그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뭐 1인 1표입니까? 네,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가까이 출마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청년은 이제 청년 명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 명부 따로 있고 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여성이 또 있고요. 명부별로 한 표씩 찍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조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인데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좀 상위에 있는 사람은 몇 번으로 가고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이제 청년은 1번, 2번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고요. 이미. 전체에서. 네, 네. 네. 그래서 20명 중에 이제 20%를 할당했죠. 4명을 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장애 여성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옥주 씨라고. 네네. 배복주 씨죠. 네, 배복주 장애 여성 공감 대표. 공감 네. 대표인데 이분은 뭐 거의 한 7번 정도로 당선권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농민 할당. 네. 그 예전에 농민 할당이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민단체에서 엄청나게 결합을 해서요. 그래요? 네. 어민단체에서. 그래서 농어민으로 해서. 산촌분들은 왜? 농산 어민으로 하셔야 돼요. 산민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산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 임업 하시는 분도 있고. 합쳐서. 자연인도 있고. 자연인은 녹색당. 자연인은 녹색당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농어민 할당을 14번으로 했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에서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해왔던 분들이 순위에 들어갈 번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여성, 장애인, 농민 이를 할당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아야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비례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우리는 팟캐스트니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제가 선거인단에 참여를 하기로 한 이유는 저는 좀 당에서 오래 고생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요. 예, 그런 저도 기본 입장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뭐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당 활동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하신 전문 정치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는 정치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때 뭐 어떤 전문직들 쭉 모아가지고 이래서 이벤트로 뻥 하는 게 아니라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돼요. 진짜 영의 하신 분들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의당,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니 뭐 서기호 판사 예를 들어나 이번에 이제 다르지만 김재남 전 의원은 청와대 갔잖아요. 뭐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후에 진보정당의 토대를 가꾸기 위한 뭐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군사 국방부냐 독보적이잖아요. 이제 이게 엄청난 또 이제 힘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 영입은 하되 진짜 전문적으로 이게 당의 어떤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그 힘들을 가진 분들을 좀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뭐 앞두고 막 이 영입돼 버리니까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시민 경선인단 참여하게 된 게 이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진보정당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던 활동가가 연락이 와서 여기를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한번 연락하면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진 않았고 내가 봐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용길 스타일은 일단 인연을 맺으면 지지해. 조원진도 같이 술 먹고 이러니까 좋아. 정태욱 의원도 같이 술 먹으면 좋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이었고 이번 선거에서 사실 지역구로 좀 출마하지 않을까 싶었던 분들이 많은 상당수가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정의당의 사실 지역구 후보가 지금까지 놓고 보면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보된 지역구 후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확보된 지역구 후보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얼마 전이었죠. 좀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다음번 출마 시에 비례대표 경선 시에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그거 어떻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나? 아니요. 그거는 일단은 뭐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걸 이제 명문화 시켜서 기존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6개 권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10명 이상 후보를 내는 지역은 그래서 이제 당선자 대비 이제 후보자 득표율을 따져서 1위를 하게 되면 가산점 100%를 주고 2등 2명에게는 50%.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대구 경북이 문제예요. 지금 10명이 안 되죠. 10명이 안 돼서 우리는 후보가. 가산점 100점짜리가 없고 네. 가산점 50점짜리 한 명만 나머지는 뭐 아마 가산점 20점 정도 이렇게 네. 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그 윤동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 취지를 도입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평생 가도 비례후보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했는데 뭐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당은 그러면 가산점 100% 줘버리면은 다음 총선 때 비례 이 뭐야 미리 사전에 다 정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법 개정할 때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석패율제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한 군데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을 비우고 비례로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총알바지처럼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걸 좀 강요하는 게 있죠. 선택을. 그러니까 네. 뭐 대구 경북에 있는 이 험지에 출마하는 우리 후보에게도 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줘야지. 저는 자, 석패율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니까. 심상정 대표와 당원들에게 영상 편지. 심상정 대표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험지 대구 경북에 있는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주세요? 정의당은 나가세요. 아니 근데 정의당은 험지가 아닌 곳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다 험지 아닌가요? 히말라야 쌀 지금 호남은 네. 호남은 정당 지지율이 거의 25%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제1야당이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남은 정의당 지지율과 후보 득표율도 네. 뭐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압도를 하고 있죠. 대구 선거 이야기를 좀 말 나오신 김에 일단 비례대표 마저 얘기를 하면 근데 혹시 이영재 전 의원께서는 비례대표 경선에 나도 한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 이번에 이제 사실 고민이 있었고요. 아 네네. 한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네. 이 대구 지역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출마자가 이러다가는 뭐 한 명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뭐 비례대표는 이게 공간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네. 이 경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노는 사람들이 주로 출마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출마하는 분들이 그동안도 없었고 네. 이번에는 그동안 제주도하고 전북 그다음에 부산에서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도 열심히 지역구 득표를 좀 많이 해서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려볼까 싶습니다. 가산점을 획득해서 이번에 압승하셔야죠. 이번에 가산점을 100% 못 받아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당선되셔야죠. 좀 마음에 좀 고맙습니다. 짠합니다. 예, 진보 정당 꼭 당선되도록 할게요. 예, 당선 되시는 게 낫죠. 가장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이제 이영재 후보 말고도. 근데 이제 지역구 활동하신 거 구의원 때 지역구 활동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 주민들하고 호흡을 함께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아침에 그 조기 축구 뭐 이런 것에서부터 밤에 풋살도 하시고 풋살부터 해서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모임과 안 하시는 뭐 자리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풋살 하시면은 포지션이 뭡니까?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왜냐하면 풋살도 옵사이드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이 수비를 해야 되고 풋살은 공을 잘 못 차는 사람들 최전방. 근데 골도 아무나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 넣어요. 넣는 사람이 넣는다고. 네. 원래 당선된 사람. 해본 사람이 당선되지 안 해본 사람은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있는 진보정당 기초의원들 가운데 한 번 당선된 사람은 없어요. 정의당에? 네, 그렇네. 대구에 당선되면 대구에는 그렇죠. 네, 다 2번 이상 당선된 대구에는. 그렇네요. 나는 그게 안 됐구나. 정의당에 들어가지. 김수민 전에는 표를 적게 받아서 그래요.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러면 나도 이제 반격 카드가 있죠. 민주당 출마 안 했었죠. 내가 떨어질 때는 출마했었거든. 그 정의당 그 심상정 대표가 왔다고요? 얼마 전에? 어제. 예, 무슨 얘기를 했나요? 어제는 이제 우리 그 상무위원회를 어제라 하면 목요일. 네, 2월 13일. 13일. 우리 수성구 의회 회의실에서
했고요. 우리 이제 뭐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후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 우리 예비 후보자들 이제 발언도 하고 뭐 어제 언론사가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뉴스민도 어제. 뉴스민도 어제 갔습니다. 저희는 영상도 찍었습니다.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가를 못했습니다. 표 좀 더 얻으려고 동네 시내 총회가 있어가 그 명함들을 역시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아니 어제 3,000명 정도가 어제 총회를 했는데 그거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그 뒤늦게 이제 식사할 때 제가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죠. 대구 경북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뭐 지역의 현안 문제와 그리고 후보들한테 힘 좀 주시려고 아마 어제 회의를 대구 상가. 선거 운동은 동네에서 손발로 이렇게 뛰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도 큰 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하는 공중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전략의 주된 내용이랄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핵심적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 어떤 이 양대 이 정당이 보수 정당들이 이러다가 뭐 1000년 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군요. 정의당이 사실은 윤동영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정당이 정의당이잖아요. 또 심상정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정계특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당 이런 것 같아요. 이 양당 구도를 어떻게 혁파하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것인가. 국민을 닮은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 구도를 이번에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그 일본과 같이 양당 체제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뭐 하면서 이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이 양반들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다시 또 국민이 만들어준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또 통합해버리더라고요. 보수통합. 보수통합도 하고 뭐 현재 뭐 중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당도 지금 뭐 대한신당을 비롯해서 또 통합을 해버리고. 아니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던 자기 정당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런 새로운 정치 질서 구도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겠냐. 정의당은 이제 그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교수당체를 구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정당 득표를 통해서 최종 목표는 한국당을 퇴출시키겠다. 이게 지금 정의당이 세우고 있는 이런 목표죠.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빵집 습격자님께서 이번 선거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이 느껴지는 발언이 많이 없다. 그래서 지역 선거도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아마 뭐 프레임인 것 같아요. 선거는. 프레임인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힘든 것이 정의당이 이 민주당 프레임과 이 한국당 프레임이 이 맞물려 돌아가 버리고 이 정의당이 이제 제3당으로서 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구도를 개입할 여지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의당은 국회의원 6석의 작은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아무리 공중전을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3자 구도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도전적이고 강하게 일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은 일단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역구에서는 저는 일정 정도의 기존 우리 그 4년 전에 우리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들을 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들 보면 이번 선거는 누구를 심판하는 선거냐 이런 조사가 많이 실시가 되고 있고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문항들이 있는데 올해 초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하고 야당 심판론 말고 양대 정당 심판론까지 넣어서 조사를 했어요. 이 매트릭스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1월 2일부터 3일까지 했는데 결과가 야당 심판론
이게 주로 자유한국당 쪽을 얘기하는 것일 것 같은데 19.2%, 정권 심판론이 27.9%, 근데 양대 정당 심판론이 31%.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픈 질문을 좀 던지자면 아직까지 이제 대중들은 양대 정당 심판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뭐 그 중에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도 있겠죠. 배신자들 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양당이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네, 꽤 네, 있고 네, 그렇죠. 실제로 무당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의당이 그쪽의 민심을 좀 얻는데 아직까지 여의치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양정당은 네. 싫은데 네. 그렇다고 정의당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좀 열리지 않는 네.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집권이 가능하냐 하지 네. 않냐. 뭐 이거에서 사실은 또 그 당에 대통령 후보가 있나 없냐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당을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의당이 부족하고 한계가 이제 분명하다. 근데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네. 이런 역할들을 보면은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뭐 무상급식 뭐 얘기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교육과 뭐 의료. 무상의료. 무상의료죠. 네. 이거를 지금은 제도권 정당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고 하듯이 정의당은 뭐 지금은 좀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공생 이 구조 네. 이거를 이번 이제 총선을 통해서 아마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최소한 정의당이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15% 정도 내일 네. 비례대표 정당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냐 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지금 뭐 지역구도 사실은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고 네. 이정미 윤소아 의원까지도 지금 초접전 지금 네. 그 오차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정미 의원 지역구도 그런가요? 네. 거기도 지금 아예 민주당 후보는 완전히 따돌렸고요. 아. 민경욱과 지금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접어들었다. 공식 발표된 여론조사인가요? 이거는 이제 자체 내에서 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신투표가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이걸 통해서 실제 파일구를 내고 한번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라면 저는 우리 뭐 그리스도 봤잖아요. 사실은 15% 넘어가는 정당은 30% 50%는 한순간이에요. 제가 봐서. 그렇긴 하죠. 뭐 하여튼 그런 네. 기대를 네. 갖고 뭐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있는 지적들, 정의당에 대한 비판들이 뭐냐면 민주당과의 차별성, 이 부각되지 않는다. 네, 또 하나의 조금 더 진한 선명한 민주당 같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촛불 이후에 네. 진행되었던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이 세웠던 것은 민주당을 우리가 진짜 이거 견인해내겠다 또 비판도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질질 끌지 않고 뭐 노동 문제나 다 후퇴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책임은 저는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손우님도 정의당이 민주당 정권 비판을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당을 이제 퇴출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심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구조로 짜여져가 프레임으로 짜여져가 있는데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또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당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의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이 과감하게 민주당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노동 문제에도 거의 다 지금 뭐 후퇴를 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뭘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 정치 또 뭐 새로운 어떤 정치 문제, 검찰 개혁 물론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실망들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진보 개혁 진영에서 왼쪽에 있었던 정의당의 역할이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인정을 한 바입니다. 가장 많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천영길이죠. 정의당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네, 우리 방송에서는 네, 천영길 편집장은 어떤 정치자들에게는 정의당을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고. 저희 정치자분들 중에도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정치자분이 전에 천영길 편집장이 깔게 많다, 정의당이 깔게 많다라고 하니까 저 이 방송 계속 듣고 싶은데 라고 유유하면서 네.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가까이서 많이 봤고 그렇죠. 또 비판의 포인트라는 게 정의당답지 못하게 견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진보정당다운 그런 이제 스탠스를 요구하면서 나오는 네.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정의당이 이제 6석을 가진 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보의 정당의 어떤 선명성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정치는 해봐서 안 돼. 정치는 타협이에요. 타협. 네. 타협인 거고 네. 제도권 정치는 A 정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뿔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국회에서는 아예 무시당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어떤 선명성과 좀 더 민주당과의 어떤 싸움을 진행은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진보적인 어떤 개혁 법안들이 다 같이 맞물려 왔잖아 지금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정의당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목숨 걸고 개혁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이 100가지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정의당은 이제 6가지 능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들을 최대치로 좀 끌어당겨낼 수 있나 이런 고민들로 사실은 우리 의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 마주치니까 타협도 잘 안 되고 항상 좀 밀리고 의석수가 적으니까 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마 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제가 존중 안 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자꾸 핑계를 대면은 네. 뭘 믿고 찍어줘? 그런 그러니까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아쉬움이 남는 건데요. 사실 정의당이 이번에 내놓은 그 선거 슬로건이 판을 갈자. 잖아요. 아 맞아요. 네, 판을 갈자인데 네. 이 노회찬 전 의원의 네, 삼겹살 불판을 떠올리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네. 메시지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할 수 있는 6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모든 분야, 그러니까 모든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자꾸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당을 찍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좀 뭔가 이 강점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건 민주노동당 때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정의당 포지션이라면 잘하고 내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네.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믿고 지켜보겠다. 대신에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이 부분은 정의당이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 이번에 판을 갈자라는 슬로건에서도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판을 갈자는 네. 판을 갈자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 양당 구도를 파일구를 내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당을 퇴출시키는 이런 총선을 위해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을 갈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저도 이제 판을 갈자 뭐 세대 교체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보개혁 진영의 어떤 주자들이 이제 좀 젊은 층으로 좀 바뀌어서 힘있게
지역을 좀 바꿔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판을 갈자 뭐 저는 슬로건에 세대 교체 네. 이렇게 했는 건데 그래서 옛날 노회찬 대표님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그거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판을 갈자. 제가 이제 정의당이 뭘 내놓으면 제가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당직자 시절에 정의당에서 정의당은 다릅니다. 이 슬로건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 나섰었어요. 근데 사실은 노회찬 전 의원도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스스로 이거는 슬로건 별로다. 왜냐하면 다릅니다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스스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녹색당은 같습니다 하는 슬로건을 한결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판가리보다 판을 갈자보다 불을 갈자. 불을 갈자. 네, 불 자체를 갈아버리자. 제가 녹색당에 있을 때도 불갈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또 에너지 전환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조금 이렇게 뭐 섬세하고 또 현실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는 타협을 잘하고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그 타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하게 좀 이렇게 치는 네. 어느 정도 조금 과격성을 갖고 있는 급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편집장이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정의당 언론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네. 정의당이 움직인 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언론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도 우리도 이제 집중해서 뭘 하고 싶죠. 할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논평과 성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적은데 거대 정당과 똑같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게 언론의 책임이에요. 언론 뉴스민. 갑자기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만큼 제도권 정당이 됐고 진화된 모습을 대중들이 정의당이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참고로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는데 정의당의 어떤 간부분한테 만나가지고 얘기도 듣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도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정의당 간부들이 굉장히 이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네, 우리도 참 깝깝하고 힘들었다. 그런 또 고충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 이제 정의당에게 뭐 현상 유지라든지 본전은 없구나. 예,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느냐 좀 잘못하면 주지 않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총선을 맞이하고 있는 정의당의 자세, 전략에 대해서 전국적, 전당적 맥락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대구 지역 총선, 정의당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북까지도 갈 수 있죠.